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법 관련 내용이 바뀌는 구체안들을 공개했는데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향상, 고소득자 과세 등 여러 이야기들 등장했습니다.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과 흐름이 있는데요. 살펴봐야 될 부분 무엇인지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그대로여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강도 높은 규제, 공급 과잉,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맥락과 흐름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여러 연휴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코너인데요.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결해서 다양한 지역 정보와 물가 정보 오늘 전해드립니다. 2018년 1월 8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소득세, 법인세, 또 양도소득세 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고소득층 과세. 국가의 기관이 되고 있는 이 세법 관련된, 세금 관련된 여러 내용들, 법적인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확대도 하겠다라는 방안도 소개가 됐습니다. 또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월부터 시행될 것들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 세법 개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정부의 정책 틀 방향과 같이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작년 말에 12월 달에 대부분 이제 세법이 매년 그때쯤 되면은 한꺼번에 개정이 됩니다. 네. 그때 17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또 창업 벤처기업이라든지 서민 중산층 세제 지원, 그리고 특히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은 것을 이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현재 이 서민들 일에 직접 관련된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은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사실은 이 전세가율 관련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부동산 내용이 많은 건 역시 부동산 규제에 잇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한 거를 벗어나서 막 급격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고 따라서 조세 정책으로도 좀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나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세 측면에서 세금 처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속 작업이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입니다. 예,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고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은 논의되고 있는 건데 교수님, 보유세나 혹은 종부세의 과거 수준의 회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는 이제 지난 12월 달에 반영이 됐죠. 말하자면 주택을 팔 때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 냈는데 네. 다만 그거 가지고 효과가 없으니 그러면 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네. 재산세가 우리나라 한 10조 정도 거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취득세 같은 것은 한 20조 정도 거쳐서 네. 보유세가 좀 우리나라가 OECD국가보다 좀 낮고 거래세가 좀 높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 보유세는 모두에게 과세되게 되면 조세 저항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부세 중에서 다가구 주택자를 중심으로 이번에 좀 보유세 올리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비싼 집 그리고 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대상인데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도 많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범위가 좁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로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 것은 그 근로자에게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그 법인세를 덜 내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제도인데 네네. 지금까지는 그때 그러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기준이 3년간 평균 임금의 그 1억 2천 이상 받는 고소득 근로자도 포함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평균을 내서 네. 그 사람들이 받는 게 많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지금 혜택을 법인에게 주겠다, 기업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지금 조정한 면이 있고 네.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 근로 수당을 그 네. 월정 금액이 150만 원 이하자에 대만 비과세했지만 네네. 조금 더 확대해서 180만 원까지라도 그러한 급여자에게도 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약간의 그런 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더 이 소득이 돌아가도록 그렇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양도세율이 뭐 4월부터 일단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이런 메시지까지 정부가 내놨을 정도인데 네. 최고 62%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잘 와닿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우리 그 양도소득세를 내면 이제 최저세율이 6%, 네. 최고세율이 42%가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자에게 내는 최고세율이나 네. 뭐 다른 거하고 같습니다만은 네. 그 율은 같은데 그게 기본세율은 같은데 네. 그 42%가 최고세율인데 그 중에서 2주택자는 거기다가 10을 더해서 10포인트를 더해서 52%. 네. 3주택은 20을 더해서 62% 그러니까 62%에다가요 지방소득세 다시 6.2%를 또 더하면 네. 68.2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뭐 양도소득세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네.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중과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집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집 좀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겠다라고 하는데 한 70%를 세금으로 떼가버리면 이게 사실은 별로 이득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좀 지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정부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위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은 이제 전역 모두 다 네. 해당이 되고요. 25개구 전체. 네, 네. 과천이나 뭐 부산 해운대나 세종시 등 한 이렇게 치면은 서울 25개까지 포함해서 한 40개 지역만 네네. 특별히 그런 지역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자, 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 지금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30대 얘기, 무주택 뭐 여러 조건들이 있던데 이 분양권 보유자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분양권 그것도 원래 조정 대상 지역 아까 지금 40개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분양권 양도는 원래 5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50%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42가 그렇죠. 최고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구체적인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이번 네. 시행령이 뭐라고 나왔냐면 네.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중과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중과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네네. 분양권이 없거나 30세 이상인 분은 이번에 분양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해서 중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보통 뭐 통상 집을 한 채 구하려고 분양권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넘기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잘할 수도 있지만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데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상속 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 이러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정해졌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팔 때 비과세 해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네. 미리 그 2년 정도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이렇게 증여를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상속으로 받아서 비과세하는 그런 조건에 안 넣겠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받은 거는 비과세하지 않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게 상속받은 거는 양도세를 현행대로 내야 된다. 이런 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이 고소득층 과세도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상징적으로는 뭐 언론에서 기사 제목하기엔 참 좋은 부분들로 막 얘기가 되고 있지만 뭐 비율 문제도 있고요. 연봉 6억인 초고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세를 한 500만 원 정도 더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초고소득자의 이 세금 증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1억 5천 넘으면은 그 38, 네. 5억 넘으면 40%를 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로 네. 내겠다는데 사실 요 최근에 미국이 세금을 상당히 내렸지 않습니까? 법인세 내린 걸 아주 성과로 내세우고 있죠. 네, 그리고 소득세도 네네. 6.6%에서 37로 내렸습니다. 네. 이제 그거보다 우리가 더 높죠. 최고세율로 네. 보면.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라서 네. 국제 기준에 상당히 살펴보고 앞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 그간에 좀 너무 안 냈다 이런 비판들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고소득이나 재벌 위주의 정책도 펼친 바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올리고 있고 그쪽은 올렸다가 내려오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율을 봐서 고소득자 이런 네. 경우에 세율이 좀 낮지 않았느냐, 소득 분배에서 기여가 좀 낮지 않았느냐 하는 면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올리고 있는 차였는데 네. 세계적인 추세는 또 내리는 추세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 또 이 국제 수준에 안 맞게 되면요, 이 국제적인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역작용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투자라든가. 네.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투자가 약화되는 등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조정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건 좀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관심 있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해외여행 가셔서 사용할 때 건당 $600 이상 한 62, 3만 원, 63, 4만 원 정도 한화로 될 텐데요. 무조건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예전에는 3개월에 총 쓴 돈이 $5,000, 대략 500만 원이죠. 네네. 여행을 뭐 3개월마다 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대략은 3개월에 한 번 가면 500만 원만 이제 쓰면은 통보가 안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요번에는 한 번을 가든 어떻든 간에 가서 한 건당 $600, 즉 60만 원 정도를 사면 네. 건마다 이 관세청에다 통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자기가 그걸 넘게 이제 쓰게 되면 자기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쓸 게 많겠죠. 또 실제 들어올 때 60만 넘으면은 관세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 해외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외 소비는 좀 억제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겠군요.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분배에 대한 힘을 싣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좀 흐름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부의 현 정책하고 발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법률 규제와 또 시장 혹은 현실을 좀 달리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의 효과 기대한 대로 나타날까요, 교수님? 요번에 이제 세법 개정이 상당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무려 17개 세법을 바꿨으니 말이죠. 그에 따라 시행령도 이제 다 방면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그 과세 대상 중에 47%가 기업들이 세금을 이제 면세점에 이제 있고요. 근로소득자들도 한 45%가 면세점이 있어서 지금 앞에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하면 세제 지원해주겠다 그랬는데도 사실 이걸 세제 혜택 받을 수도 없는 기업들 상당수가 있고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세제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는 그 추가적으로 해줘도 별로 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면을 보고 면밀한 어떤 그 세제 정책의 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 단기적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좀 장기적인 구조 변환의 측면에서 변화하면 어떨까 이런 기대도 있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청취자 여러분께 귀를 활짝 열어두는 시간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인터뷰 내용 혹은 경제 공감사전에서 여러분께 던진 화두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전세가율입니다. 이어질 인터뷰에서도 다룰 텐데요. 전세가 비율을 말합니다. 즉 집값, 매매가 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파악합니다. 집값이 1,000만 원인데 전세값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70%가 되는 거죠.
이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과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적은 돈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투자를 하는 이른바 갭투자 같은 것들을 성행하게 되는 거죠. 또 전세가 귀할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집니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겠죠.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것들의 위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좀 다릅니다. 전세가 비율이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값이 떨어졌다라는 소리인데요. 전세값은 떨어지지 않고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세에 살다가 전세 구하고 다시 내 집 마련하던 그 시절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의 부동산 흐름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막 지났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부동산 관련 얘기 또 뒤에도 인터뷰 이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보합세를 보인다. 국토연구원 자료네요. 네, 국회 연구기관이니까 정부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이 올해 부동산 전망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7% 오르고 지방은 0.6% 하락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각종 부동산 규제에다가 중공 물량 증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거래나 인허 건수 감소하고 또 미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네. 올해 워낙 입주 물량 자체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대략 한 43만 가구 정도인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전세 가격도 0.5% 내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금 하느니 금리를 올렸어도 여전히 저금리 상황인 거 맞잖아요. 네. 풀린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이 돈이 사실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제 지역별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돈이 아직 많이 돌고 있다. 에너지 이렇게도 표현하시던데 강남 집값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강남 집값이 고공비행하니까 보유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살짝 등장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책으로 쓸만한 카드는 웬만큼 나왔다는 평가인데요. 네네. 가장 강력한 카드로 여겨졌던 보유세 강화도 지금 정부가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지방선거 끝난 후에 대략 한 8월쯤에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높은데요. 네. 워낙에 이제 지난주 주택매매 자료를 보니까 압구정동 같은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주일에 호가가 1억 원씩 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유세 강화를 좀 더 서두르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1월 아니면 2월 중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좀 높여서 종부세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조정은 재정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워낙에 이제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조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 가격에 대한 정상화 이 얘기도 참 뜨거웠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여러 정부 규제 때문에도 어렵지만 은행 자체도 대출 문턱을 많이 높였다 이렇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지수 전망치 보니까 마이너스 18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4분기 마이너스 8에 비하면 10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네. 이 수치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에 위치하는데 전망치가 일단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같은 대출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금융사가 완화하겠다라는 것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차지별로 보면 가계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깐깐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마이너스 30으로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요. 신용대출 같은 가계 일반 대출은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이거는 전분기보다는 4포인트 상승하긴 한 건데 뭐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정부가 올해 1분기부터 신DTI나 뭐 DSR 같은 걸 도입하면서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도 대출을 좀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좀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뭐 대출을 받기도 어렵지만 또 대출 받은 분들은 금리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연체 위험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같은 서베이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국내 은행에게 돈을 빌려간 가게들 신용위험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전분기보다 연체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이 전망한 가계 차주 신용위험 지수는 27이었는데요. 작년 4분기 17에 비해서 10포인트 뛴 겁니다. 이거는 2013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건데요. 이 대출행태 서베이는 국내 은행을 비롯해서 뭐 이 금융권까지 199개의 금융기관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네.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신용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인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금리도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올해는 이제 지방 집값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역전세난이라든가 깡통전세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체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네, 또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1,050원 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무너졌다고요? 네, 요새 환율 계속 하락세인데 오늘 장중한 때 1,060원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 게 2014년 10월 31일 이후 처음인데요. 네네. 그만큼 뭔가 강세를 보였다는 의미인 거죠. 낙폭을 좀 회복해서 이제 1,050원 선 하고 1,060원 선도 이제 올라섰는데요. 네네. 당국이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나서면서 반등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환율이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1,130원을 넘었었는데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1,060원대까지 지금 밀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 좀 강화하면서 원하는 강세를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호황 덕에 작년에 호조를 보였는데 네. 그 외의 업종은 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연초부터 환율 이렇게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들 걱정 상당한데요. 반대로 이제 수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물가 하락하니까 그렇죠. 좋겠지만 수출이 타격을 입고 뭐 고용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엔 내수가 위축이 되니까 결국 이제 내수 위주인 수입 업체에도 영향을 뭐 안 끼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환율 걱정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 정도밖에 없는데 이조차도 사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죠. 자, 가상통화 관련해서 은행들이 이 불법 자금 유통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뭐 가상계좌 걱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요새 만나면 다들 가상화폐 얘기를 하는데요. 가상화폐 투자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제 입출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도 부동이 튀고 있는 건데요. 오늘부터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하려면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은행이 뭐 범죄,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이 문지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방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 뭐 사기, 유사수신 행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은행이 이제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뭐 어제는 이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양도세 증가했다 이런 점을 명확히 했잖아요. 네네. 여기다가 이제 뭐 은행에 관련된 가상계좌까지 이제 전수조사하는 걸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옥죄는 모습입니다. 네, 고삐가 잡히지 않는 달리는 말 같네요. 자,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요새 뭐 부동산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네. 뭐 거의 뭐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강남 3구는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규제가 더 이 강남 같은 특정 지역에 급등을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럴수록 이제 집 없는 실수요자들의 한숨만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규제책이 당장의 부동산 시장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내용도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되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였습니다.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전세가율, 이게 뭘까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서울 지역에서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일까요? 전세 가격은 그대로고 집값이 올라서일 겁니다. 이 전세가율 다양한 해석과 또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정부의 일단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들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또 집값 떨어지지 않나? 라고 기대하셨던 분들과 집값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흐름, 이 전세가율 기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의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8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70%를 붕괴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전세값이 싸진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KB시세를 보면은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70.1%니까요. 네. 곧 이제 6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냐면요. 2016년 6월에 가장 높았는데 네네. 이때에 75.1%였어요. 그러니까 네. 한 5%포인트 정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이 이제 하락한 거지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매매 가격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지만 전세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전세가 비율, 전세가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상대적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변동이 생기면은 비율 역시 변동이 생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세 가격이 아주 급증하게 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과 좀 반대급부로 보면 될 텐데 60% 진입을 많이들 보도합니다. 2015년 6월 이전의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나요? 어떤 상대적인 의미라 사실은 큰 의미가 없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 강남 11개구는 전세가 비율이 이제 0.8% 떨어졌고 강북의 14개구는 0.4% 하락을 해서 지역 간에 약간 차이는 있다. 이건 결국은 뭐냐면요. 네네. 결국은 이제 강남이 더 전세가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강남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 보유 이런 트렌드도 이 전세가 비율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11개구 혹시 강남, 송파 이런 주요구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이게 일반 아파트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 전체의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전세가를 높을 때는 갭 투자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또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깡통 전세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흐름을 해석하고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전세가율을 얘기를 할 때요. 거품의 잣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전세난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집을 사야 되는 떠밀려서 네네.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단기간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또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갭 투자의 어떤 환경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전세가 비율이 이제 낮아졌다는 것은 서민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측면들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집값 상승이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은 이제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힘이 약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3년부터 한 2016년까지 집값이 올랐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난을 피해서 자기 어떤 집을 장만하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런 힘들이 좀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갭 투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갭 투자가 사실은 좀 무리한 갭 투자 자체가 또 이 집값을 올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좀 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요. 앞서도 처음 이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좀 막아보겠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세게 내놨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로. 그런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일부에서는 뭐 규제의 역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규제 역설이요?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총량, 이른바 에너지가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에너지가 강하면요. 이 악재를 오히려 굴절해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매스컴을 통해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올해도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입주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은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당장의 수급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매매는 시차를 두고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올해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의 첫 해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강남도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뭐 생각보다 많은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것은 이런 매매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의 특성, 이른바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대감이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데요. 이 에너지, 뭐 어떻게 보면 돈 혹은 차익 실현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에너지가 계속 강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많은 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도 그렇고요. 또 꽤 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값 떨어진다, 아니다, 절대 안 떨어진다, 올라간다. 지금 갑론을박은 많습니다. 장기적인 환경으로 물론 이 부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흐름세, 안정화라는 게 일종의 집값 하락 부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강남 같은 특수한 부분들을 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기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집값은 올라가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 만큼 재화 가치가 다 올라가니까요. 그것은 오르는 것이고 그거는 뭐 40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제라고 보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맷집이 좋은 선수라도 계속 맞으면은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전망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망을 통해서 불을 일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거든요. 특히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때는 합리적인 잣대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5년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동산은 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받아들이고 집값은 단기적으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전망 자체가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보수적인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지 말고 그리고 긴 지렛대, 긴 대출을
쓰기보다는 가급적 자기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으로 보수적인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판단이나 뭐 이렇게 철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뭐 지금 말씀하셨던 얘기들을 좀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이 지금 주택 수요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세법 개정안 얘기도 저희가 앞서 인터뷰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다양한 얘기들 중에 특히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봄에 좀 부담될 수 있다. 다주택자들. 이 얘기들 나오는데 영향 좀 미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40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율이 10에서 20포인트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매물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공급 애로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하에서는 네. 가격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대책에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는 좀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 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1월 1일부터 50%로 일괄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30세 이상의 무주택자, 뭐 분양권 보유자도 포함합니다. 가 매도할 경우는 일반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매물이 다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재건축 그 조합원들도 한 25일부터 될 거로 보이는데 10년 보유에 뭐 5년 거주 1주택자에게는 역시 뭐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매물이 다소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 흐름은 이 키를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 그래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추가로 나와 있고요.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여유로운 흐름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의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이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힘을 많이 나게 해드리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생생장바구니. 크리스마스와 신년에 가려져서 무려 3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8일인데 이런 인사를 드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뭐 저희 첫 신년 생생장바구니 시간인데 좀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금 맞는 첫 신년인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림, 해양, 수산 분야 소식 가운데 우선 대상이 다양할 텐데요. 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제공입니다. 네. 네,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는 아이들의 간식이 주로 빵이나 과자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제공되었지만 네네. 올해부터는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이 주 1회는 무상 제공하게 됩니다. 네. 우선 5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전체 2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네네. 내년에는 정규 학급으로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예, 이 정말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밀가루나 설탕보다는 훨씬 중요하고요. 자, 뭐 아이들 소중하지만 청년들도 소중합니다. 좋은 소식 없나요? 그렇죠.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좀 외식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보여서 그런지 네. 청년들 가운데서도 외식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를 대상으로는 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래 인큐베이팅 시설이라고 해서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네. 일정 기간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서울에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아, 미리 해보는군요. 네, 이게 바로 저희 AT에서 운영하는
운영하는 AT센터 A토랑이었는데요. A토랑, 예. 네, 이 장소를 5개로 늘리고 참가비 부담도 30%로 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기존에는 4주 동안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했었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이걸 최대 3개월까지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조금 더 변경이 됐고요. 맞습니다.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심지어 동아리들까지 굉장히 이 레스토랑을 한번 열어보는 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도 먹어봤는데 맛도 좋더라고요. 자, 그러세요? 네. 자, 하나만 더 꼽아서요. 이제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 정보 하나 있다고요. 네,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화두를 담아서 마련된 이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AI와 관련된 축사 정책 사업입니다. AI와 축사 정책 사업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가금류가 밀집된 지역이나 방역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신축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 안전지역이라는 거는 가금 농장 간의 거리가 500m 떨어진 곳이나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 이상은 최소 떨어진 곳을 말하는데요. 네.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은 국고보조 40%, 지방비 40%에서 자기 부담만 20%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사실 발생하면 다 매몰 처분하고 할 때 참 마음 아픈데 좀 부담되지만 투자 정부 지원도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어떻게 문의하면 되나요? 지원을 만약 하시고 싶으신 이런 가금 농가가 있으시다면은 관할 시군구에 있는 축산 담당과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이나 지역 단위 축산 개편 계획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여쭤보실 수 있고 일단 올해 1월부터 이걸 실시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재건축을 하는 거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 한번 그 축산 담당자들 지방정부라든지 정부의 축산 담당자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등락 한번 알아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첫 소식이겠네요. 이번 주 알뜰장보기 소식 중에서 오르는 품목은 단감, 대파, 얼갈이 배추가 있는데요. 이 단감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3%나 감소한 데다가 이 상품성이 좋은 큰 과일들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오름세 보이고 있어요. 지금 10개에 1,5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대파는 주산지인 전남 신안과 진도지방에서 눈과 비가 잦아져서 이 출하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kg에 3kg가 3,000원이 조금 안 되지만 지금 같은 추세를 계속 간다면 이번 주 내로는 3,000원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내려가는 가격도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내려가는 품목이라면 올해는 지금 이번 주는 당근, 삼겹살, 딸기 이 정도가 있는데 올해 당근이 그중에서 엄청 풍작이었다고 해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5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에 반해서 수요는 학생들 방학이기도 하고 또 수요도 그다지 많은 철이 아니다 보니까 당근이 1kg에 2,600원대로 평소보다 1,000원 정도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운데서는 삼겹살이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육 마리수가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00만 마리나 증가해서 연말연심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100g당 1,8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이 당근이 좀 굉장히 싸졌는데요. 1,000원 가까이 싸졌는데요. 당근을 이렇게 잘 갈아서 반죽과 버무려서 케이크 형태로 만들면 당근 케이크 건강에도 좋고 맛있고. 예, 저는 자주 해 먹는데요. 저도 이 요리 창업 코너로 좀 기웃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자, 새해 기다릴게요. 예, 당근 케이크 만들면 당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새해 첫 방송입니다. 대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활 꿀팁 있다고요? 네, 집에서 안 쓰는 음식 중에 혹시 김 빠진 콜라나 소금, 소주, 우유 이런 게 있으시면 평소보다 깨끗한 집안 청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김 빠진 콜라는 부엌에 이 기름때 묻은 곳에 뿌려줘서요. 30분쯤 뒤에 수세미로 닦으면 찌든 기름 금방 잘 닦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득한 카페트도 처치가 곤란하실 텐데 카페트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고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주면은 이 소금에 오염물질이 달라붙다 보니까 금방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는 냉장고 냄새가 심해진 것 같다 이러실 때 뚜껑을 열고 넣어두시기만 하면은 탈취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탈취 효과, 소주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알코올이 금방 날아가서. 네, 마지막으로 또 우유는 가죽 소파 얼룩을 제거할 때 활용 가능하신데요. 우유와 물을 1.1:1 비율로 섞어서 문질러 주시면은 닦이기도 하고 반질반질한 윤기까지 나게 됩니다. 예. 냉장고 탈취를 할 만큼 소주가 남지 않는 것과 또 우유는 냄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정보는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 첫 코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의 원리가 돼야 될 텐데요. 정말 서민들은 힘듭니다라는 이야기 3518님 감사드리고요. 7982님 내 집 마련 언제쯤 될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목소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